안녕하십니까, 천하관입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GMO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한국인은 실제로는 GMO 성분을 전혀 먹고 있지 않다, 이것만 알면 끝인데요. 그래도 그동안 이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에 워낙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슈 한 5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황당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을 먹으면 그 유전자가 내 몸에 들어가서 나의 유전자를 변형시킬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옥수수에 실제로는 세균의 유전자가 들어가거나 곤충의 유전자가 들어가면 그 유전자 때문에 내 몸이 변형될 거 아닌가, 이런 황당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은 밥을 먹을 때 밥 유전자 들어오고요, 깻잎 먹으면 깻잎 유전자 들어오고요, 계란 먹으면 계란 유전자 들어오고요, 곤충 먹으면 곤충 유전자 들어옵니다. 따로 들어오나 섞어 들어오나 같이 들어오나 아무 상관없이 그건 분해되어서 똑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된 식품을 먹으면 내 몸에 변한다는 생각은, 임신 중에 닭 먹으면 닭살 생기고 자라 오래 사니까 오래 살 것이고, 야생 동물 먹으면 야생 힘을 얻고, 이런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믿었지만 나는 안 믿어 현명하지만, 지금도 콜라겐 먹으면 콜라겐 늘고, 지방 먹으면 지방 늘고, 콜레스테롤 먹으면 콜레스테롤 는다, 이런 생각 다 틀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GMO 하는데 GMO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EU 국가에 물어봤는데, GMO는 유전자를 수정한, 근데 변형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죠. 조작이라고도 하고, 생명체다. 만약에 이게 세균이면 GM 세균이고, GM 작물이고, GM 동물이고, GM 미생물, 이렇게 될 수 있는 GM 무엇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GM 작물이고요, 주로. 근데 유럽인한테 물어봤더니, GM 토마토에는 유전자가 있는 반면에 일반 토마토는 유전자가 없다고 말했을 때, 이게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가 아니라 40%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생명체에 있는 공통의 유전자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이제 RNA에다 복사를 해와서 그 해당하는 코드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배열하고 나면 단백질이 되고요. 이게 생명의 가장 중요한 센트럴 도구막, 중심 이론입니다. 단백질 중에는 효소도 있고 온갖 기능을 하는 물질에 의해서 또 다른 게 만들어져서 모든 생명에 필요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설계도는 DNA가 있고, 생명의 종류 관계없이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핵산의 종류는 똑같습니다. 아미노의 종류도 똑같습니다. 분해하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생명의 다양성을 말하는 게 결국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고요. 인간 같은 경우는 한 2만 1000가지,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보통 3만 개, 10만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종이라 그러면 결국 그 A라는 식물, B라는 식물에 각각 유전자가 있을 건데, 인간의 관점에서 유리한 유전자를 모으려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교배가 가능하다면 교배를 하다 보면 더 불리하게, 우리가 인간한테 불리한 쪽도 나올 수 있고 유리한 쪽도 나오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농부들 같은 경우는 씨를 뿌려서 농작물 중에서 가장 좋은 쪽, 씨암탉, 씨 하듯이 가장 좋은 걸 골라서 또 재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가장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계속 기르는 쪽으로. 근데 1960년대 학자들이 육종이 붐이 될 때는, 70년대 갈 때는 한 과학자가 수만 명의 인간을 동원해서 산모작 할 수 있는 데 가서 한꺼번에 수만 개씩 실험을, 그것도 북반구에 하다가 남반구에 가서, 그러니까 한 농부가 1000년에 할 것 이상을 갖다가, 1000년 만년에 할 걸 갖다가 한 과학자가 1년 안에 해치울 정도로 격렬하게 육종을 해서, 지금 나온 작물들은 사실 자연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이 예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완전히 다른 작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점점 계산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걸 고치고 싶은데 섞으면 여기에 있는 걸 고르고 싶어도 다른 쪽, 불리한 쪽이 더 많이 들어오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새로 개발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요게 유전자, 이렇게 서로 교배가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이 생명체에서 이 유전자만 따가지고 유전자를 직접 요 주위에 넣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GMO를 정밀 육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수만 가지 지금까지 육종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밀한 방법이다 나름대로 정밀 육종이라고 그러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건 종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자연에 없는 인간이 만든 굉장히 고약한 조작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란 걸 제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도대체 생명의 설계도가 어디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핫 이슈였고요. DNA에 저장돼 있다. 이걸 밝히는 게 지금부터 한 70년이 안 됐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인간이 생명의 신비를 좀 알게 하는 거죠. 생명의 신비를 알고 좀 있다 보니까 그 유전자를 잘라내는 원하는 부분을 갖다 풀어내고 잘라내고 할 수 있는 게 세균에 있다. 이걸 아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알자마자 시도한 게 뭐였냐 그러면 인슐린 같은 제품이었죠. 그러니까 인슐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이상 인슐린이 안 나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인슐린은 어찌 보면 단백질 치고는 작아요. 아미노산 51개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약을 만든다 그럴 때는 요 아미노산 2개나 3개 정도짜리 만들지 이렇게 큰 거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갖다 이렇게 51개를 순서대로 배치해가지고 합한다는 것은 현재도 불가능합니다. 합성은 못 만들고요. 단백질을 만드는 기작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인간의 인슐린이 다른 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식물에는 당연히 세균의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동물에 있을 건데 인간하고 가까울수록 인슐린이 비슷할 건데 그나마 소, 돼지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축으로 키우고 거기에 저장해서 따내면 있는데 거의 비슷하긴 한데 부작용도 있고 그걸 채취하는 과정에 오염도 되고 비싸고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게 안 됐는데 이걸 갖다가 만들자. 어떻게 만들었냐? 인간의 유전자를,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다가 플라즈미드를 꺼내서 제한 요소로 잘라서 그러니까 제한 요소가 발견되고 합성 요소가 발견된 다음에 그 효소를 인슐린도 못 만든 사람들이 효소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단백질 중에 더 큰 단백질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드디어 잘라가지고 우리의 인슐린 유전자를 넣었어요. 근데 넣을 때 꼭 뭘 했냐 그러면 처음에는 항성제 내성 유전자를 넣었어요. 왜냐 그러면 세균이 짧아가지고 보이질 않아. 이게 그 유전자가 들어가는 장면을 몰라. 그러면 배지를 했다가 항성제를 뿌려놓으면 항성제 내성 살아남는 것 중에 일부가 원하는 인슐린을 발현하는 거죠. 그걸 성끌어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항성제 내성 유전자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면 요 대장균만 대량으로 키우면 인슐린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벌써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개발돼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사체에서 인슐린을 꺼낸 것으로 해방이 된 거죠. 가격도 혁신적으로 싸지고 안전해지고 위생적으로. 이 인슐린 같은 경우는 결국 완전히 자연의 순리를 벗어난 거죠. 인간의 유전자를 그 뱃속에 그 대장균 가장 해모하는 균 중에 하나죠. 여기다가 집어넣고 대량 생산했으니까. 또 우리 인슐린 같은 경우는 99% 농축액이잖아요. GMO 작물에 있는 것은 10ppm이 안 돼. 10,000분의 1이. 압도적으로 수만 배 농축된 형태로. 그다음에 우리가 옥수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 유전자거든 뭐든 다 분해돼서 흡수되는데 얘는 혈관에 직접 분해되면 안 되니까 직접 꺼버리잖아요. 그런데 인슐린 때문에 사고 났나요?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뭐 짧았냐 어떠냐 말하는 건 다 엉터리죠. 처음에 있을 때는 이 대장이 돼지든 소든 여기에서부터 추출하려고 하니까 추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은 발효를 통해서 깔끔하게. 그 바람에 이제 처음에 의료용으로 많이 개발하고 성장 호르몬 같은 거 개발한 다음에 이제 고가품을, 우리가 훨씬 고가품이잖아요. 그다음에 저가품인 농작물에도 적용해 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GM 작물에 대한 연구는 작물 종류도 이렇게 많고 이 조작도 여러 개 해가지고 뭐 수백 종류 되는데요. 만만치 않나 봅니다. 다 실패하고 허가를 못 해가지고 실제로 키우고 있는 것은 4종뿐입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유전자는 거의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BT 저항성과 HT, 이건 해충 저항성이고요. 이건 제초제 저항성. 처음에는 이렇게 각자 이거 있고 이거 있었는데 처음 해충이 더 많았죠. 해충 관련된
농약을 많이 썼으니까 갈수록 이제 제초제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은 둘 다 집어넣은, 그러니까 작물에 딱 할 때 두 가지 유전자를 같이 심은 작물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계적으로 처음에는 미국이 제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번져서 사방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GMO를 재배가 허용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안전하든 위험하든 GMO 작물이 들어와서 재배하면 무조건 불법이고 다 뽑아내야 됩니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걱정은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뭐 GMO 작물이 제일 많이 먹고 있어서 뭐 대재앙 잠재적 위험 이런 나라가 드물 겁니다. 정말 민감합니다. 그래서 GMO는 연구도 하지 마라. 농진청 앞에 가서 맨날 데모해가지고 더 이상 연구하지 못하도록 연구조차 재배는커녕 막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GMO가 무슨 대단한 유시든거나 된 것처럼 이거 토마토를 봤더니 샀는데 잘라보니까 GMO처럼 생겼더라. 근데 원래 여기 나온 거 보면 이쪽이 유기농인데 요건 GMO라고 그랬는데 색깔 이쁜 게 맨 처음에 그 GM 작물 처음에 개발된 건 토마토 맞거든요. 근데 상업화에 실패를 해가지고 GM 토마토 재배하지도 않고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걸 보고 잘라서 나는 GMO처럼 생겨서 못 먹겠다 그러거나 방울토마토를 갖고 GMO라서 못 먹겠다고 하는 게 있거나 계란을 삶았더니 색깔이 도는 게 GMO라고 하거나 가장 황당한 건 이런 거예요. 야, GMO 옥수수하고 유기농 옥수수를 키워놨더니 새가 알고 유기농만 먹더라. 아니 농부들이 바보예요. 딱 보면은 생산량이 20, 30%도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 키워야지 누가 생산량도 작은 이걸 키우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려면 최소한 이걸 차라리 유기농이고 이걸 GMO라고 갖고 양도 크게 나오고 이렇게 했어야지. 이런 터무니없는 것 갖다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GMO가 하등의 관계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식품에 있는 불량지시, 그리고 첨가물에 대한 가공식품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건데 생각해 보니까 MSG가 제일 간단한 문제고 GMO가 제일 복잡한 문제고 기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고 그냥 MSG하고 GMO에 대한 오해라도 풀면 내가 내 할 일 다 한 게 아닐까. 그래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해서 사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이 정리된 책은 식품에 대해서 위험 정보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이고요. 중에서 주제를 잡는 것은 MSG하고 GMO. 가장 단순한 문제, 가장 복잡한 문제. 근데 알아보니까 또 이것도 MSG만큼 단순한 문제더라고요. 이 두 가지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 인터넷 보세요. 뭐 먹어서는 안 되는, 아침에 먹으면 안 되고 빈속에 먹으면 안 되고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고 껍질 벗기면 안 되고 같이 구워서 먹으면 안 되고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뷔페 가서 먹으면 안 되고 안 된다는 이야기 투성이고요. 인터넷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책도 투성입니다. 고기 먹지 마라, 적색용 먹지 마라, 동물성 지방 먹지 마라, 콜레스테롤 먹지 마라, 계란 먹지 마라, 설탕 먹지 마라, 식물성 지방 먹지 마라, 트랜스 지방 먹지 마라, 과당 먹지 마라, 글루텐 먹지 마라, 밥 먹지 마라, 밀가루 먹지 마라, 현미 같은 것도 먹지 말래요. 통곡밀도. 그것만 있나요? 뭐 당연히 가공식품 먹지 마라, 햄버거 먹지 마라, 과자 먹지 마라, 음료수 먹지 마라, 콜라 먹지 마라, 우유 먹지 마라. 엄마 젖도 안 좋다, 두유도 안 좋다. 소금 중독, MSG 중독, 아스파탐 중독, 첨가물 중독. 그러니까 안에 먹지 마라는 거 다 합해놓으면 심지어 미네랄, 칼슘 먹지 마라, 비타민 먹지 마라, 건강기능식품 먹지 마라. 뭐 지혜 먹지 마라는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MSG하고 GMO.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정보 하도 많이 놓치다 보니까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편이고 해년마다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가장 건강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고 자기가 믿고 있고요.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일본에 의해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그래서 한국인 같은 경우는 불과 1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25세가 안 됐습니다. 이때 뭐 먹었습니까? 천연, 유기농, 난GMO, 무공해 식품 먹었어요. 그때 다 건강했나요? 답은 아니죠. 그럼 지금 현재 안 좋다고 하는 건 모두 다 먹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평균 수명이 증가해서 앞으로 10년 뒤에 태어날 애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할 거라고 유엔 기구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가 질병이 많이 걸리고 물론 질병이 늘어난 것도 있죠. 늘어난 거 있는 만큼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렇고요. 감소하는 질병은 더 많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잡고 너무 요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해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나라 식용 GMO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100만 톤씩 수입하죠. 근데 양으로 치면 콩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중국입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계 세 번째로 미국산을 수입하고 있는데 뭐 1인당 치면은 제법 많은 숫자가 되겠죠. 세계 뭐 2위나 될 겁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GMO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GMO를 생산했고 처음에는 뭐 70% 80%를 생산했고 100%를 생산하다가 점점 다른 나라의 생산량이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GMO로 키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땅이 다 거의 90% 이상 95%막 GMO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남미라든가 다른 나라에 생산해서 다른 나라 증가해서 그런 거지 지금도 세계 GMO의 절반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그걸 다 자기는 안 먹고 수출하고 있나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자기 나라 훨씬 많이 수입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미국만 키우다가 옆에 북미, 남미 쭉 키우고 있고요. 그게 중국도 사실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GM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보려는 데가 중국입니다. 키우고 있고 호주 있고 유럽도 5개 나라나 오히려 씨가 비싸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가 작게 키우고 있는 거지 제법 농사를 산업화시키고 있는 나라는 다 GM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콩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출하는 게 46%가 수출하고 있고 나머지 50% 이상은 자기 소비하고 있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10% 수출하고 90% 정도를 자기가 소비합니다. 이거 할 때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표시하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유기농 콩도 있고요. 국산 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 콩도 있어요. 수입 콩에 쓰고 있는 건 전부 다 난 GMO로 수입한 걸 쓰고 있지 GMO로 수입해서 바로 쓰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유기농 원하시면 유기농 사서 드리면 되고 국산 콩 원하면 국산 콩 드리면 되고 그냥 똑같은 콩인데 뭐 그럼 수입산 쓰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콩을 원물로 쓰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국산 콩 비율은 10%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료용으로 들어온 게 훨씬 많고 식용으로 난 GMO가 들어온 것도 있고 식용 GMO가 있는데 식용 GMO도 대부분은 다 사료로 쓰고 있고 이 중에서 식용유 부분만 식용으로 쓰고 있고요. 난 GMO나 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분이 많죠. 그래서 전분은 많기 때문에 옥수수 같은 건 자급률이 1%밖에 안 됩니다. 국산이. 그다음에 수입할 때 GMO가 있고 난 GMO가 있는데 난 GMO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고 GMO 중에서는 전분, 당 만들고 그 용도만 쓰고 있지 나머지 단백질 부분은 다 사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전분이든 감자든 밀이든 옥수수든 쌀이든 어떠한 전분이든 전분 립의 크기만 다르고 배열만 좀 다르지 분해하면 다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소주 만들 때 어떤 전분이 종류 안 가리고 그냥 싸고 저렴한 거 있으면 씁니다. 타피오카로 만드는 거 많죠. 타피오카로 만들었던 쌀로 만들었던 쌀로 만드는 게 주정 만들 때 품질이 더 좋았으면 쌀로 만들어서 프리미엄 전략할 텐데 그 주정 만들지 않고 물론 발효액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옛날 식으로 만들면 차이가 나겠지만 주정으로 완전히 알코올만 뽑아서 쓸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을 키울 때 뭘 키울 때 뭐 동물을 키우든 뭘 키우든 간에 전분을 주면 똑같아요. 포도당을 주면. 실제로 똑같은 걸 쓰고 있고 공통입니다. 지방도 온갖 지방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주로 많은 쪽은 탄소가 18개짜리거나 12개짜리. 12개면서 포화가인 거, 불포 하나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이게 가장 많이 있고요. 이 지방산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방산 공통이고요. 달라지는 건 단백질만 달라집니다.
단백질이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양도 10ppm 정도, 10,000분의 1 정도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쪽 부분을 식용으로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GMO 성분은 전혀 먹고 있지 않죠. 그래서 GMO 자체를 갖고 이런 식용유나 전분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대두유, 그러고 난-GMO 표시 안 된 거 가져가면 그 100%니까 걔를 갖다 분석기관에 맡겨보면 나와요. 거기에 외래 유전자가 있는지, GMO 유전자가 있는지, GMO 단백질이 있는지 검사를 하면 나옵니다. 통째로 콩을 분석하라 하면 그중에 단백질 종류가 3만 종이 넘기 때문에 분석할 수 없지만 그냥 단백질이 있는지만 분석하면 되니까 분석할 수 있고요. 검사해서 확인하고 말하면 되지, 전분당 갖고 식용유 갖고 시비 거는 것은 정말 좀 무식한 짓입니다. 아니, 자기가 옥수수 원자력 반대할 수 있어요. 뭐 수력, 근데 수력이 안 되면 원자력 할 수도 있고 화력 할 수도 있고 뭐 가스로 할 수도 있겠죠. 뭐 자연 태양광 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나온 전기를 놓고 나는 원자력과 아닌 걸 구별해 달라. 좀 그렇잖아요. 물도 정수하면 똑같잖아요. 그 물을 누가 먹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효능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전분당과 식용유를 갖다가 구별해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꾸 유럽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옥수수와 콩 자급률이 10%하고 1%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남아서 수출하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GMO 개발은 미국에서 했고 기술적 원자력 특허는 다 미국에 있으니까 자기 농산물을 싸고 저렴한 농산물을 더 방어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표시를 통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해해야지, 우리처럼 식량을 완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똑같은 걸 놓고 비싸게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농산의 자급률이 높다 그러면 식량, 쌀 같은 경우는 어찌됐거나 막아야 이로운 거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렇지만 어차피 수입해야 되는데 똑같은 걸 갖다가 비싸게 주고 수입해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GMO 반대해서 뭐 GMO 표시 엄격할 것 같지만 요 치즈에 GMO 표시한 거 봤습니까? 젖소 키울 때 주로 GMO 사료를 많이 먹여요. GMO 사료를 먹인 다음에 옛날에 치즈를 만들려면 응고를 시켜야 될 때 썼던 게 뭐냐 그러면 소의 시장에 있는 여기 단백질을 갖다가 떼서 추출해 썼는데 비싸니까 요즘은 다 GM 미생물에서 나온 효소 갖고 만듭니다. GM 사료로 키운 소 젖에 GMO 미생물이 만드는 효소를 갖고 응고시켜 만들지 송아지 여기에서 따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산물에 대해서 표시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표시자가 짝퉁이다, 하나만 하고 예외 없이 표시해라. 공공급식에 GMO 쓰나요? 쓰면은 기껏해야 물려다고 식용유밖에 없는데 무슨 대단하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난-GMO 표시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요, EU에 의해서 별 차이는 없지만 세계 두 번째로 GMO 표시하는 나라고요. 모든 원재료에 GMO가 들어가 있으면 표시하게 돼 있고, 아마 난-GMO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한 나라는 정말 드물 겁니다. 식품에서도 두 가지, 표시하면서 난-GMO 표시할 수도 있다라고 한 거 드물거든요. 특히 더군다나 다 한글로 표시하라 그러지 영어로 난-GMO, GMO 표리 표시하자라고 하나요. 근데 사실은 무, 유전자 변형 식물 하면 용어이 훨씬 길어서 구별이 안 될까 봐 이렇게 영어로 표시하도록 편의까지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GMO를 표시 안 하면 3천만 원 벌금, GMO인데 아닌 거라고 거짓말하면 5천만 원 벌금입니다. 근데 뭐 표시적 없다느니 표시할 수 없겠다느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래 비유전자 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 변형식품 표시해야 되는데 이거 헷갈려 보이는 거 유전자 변형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됐고요. 다른 나라는 미국은 아예 GMO 표시대가 없고 유럽도 별도 규정 없고 이것도 규정 없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영어로까지. 근데 없다고 하는 건 곤란하죠. 근데 유일하게 논란이 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정제를 통해서 유전자 단백, 전제 조건이 사실은 똑같아야 됩니다. 아니 다른 식용유 품질인데 다른 조성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성분이면서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해당 단백질이 안 남아있는 경우에 관해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불만이면 난-GMO라고 표시할 수 있으니까 난-GMO라고 표시된 걸 구입해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한 똑같은 품질이라서 이거 갖다 표시하라 그러면 똑같은 거에다 비싼 돈을 내고 써야 되거나 아까 같이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입산 가짜 난GMO가 판을 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불법을 못 하니까 그렇게 현재 정도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아 그러던 나는 찜찜해 그런 분은 난GMO라고 표시된 부분을 구비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나머지 6가지 작물 실제로 2가지 말고는 GMO를 걱정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난GMO다. 국산도 다 난GMO다. 재배 허용 안 됐으니까 표시된 건 다행히 GMO다. 표시 안 된 것은 전분당과 식용유밖에 없는데 그건 맞아. 똑같다 그러지만 난 그래도 찜찜해 하시면 난 GMO라고 표시된 거 표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거 구매해 드시라. 그럼 되는 간단한 거죠. 그래서 그걸 표시하라 그러면 실제로 소비자만 손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품회사가 절대로 비싸게 사서 그거 소비자한테 다시 그 이상을 전가시키지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꾸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더 싸, 훨씬 싸. 근데 검사할 방법은 없어. 그래서 가짜 파동만 일어날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결정적으로 불안해하는 게 GMO는 자연에 없는 신기술이다. 다른 육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랫동안 써왔는데 GMO는 쓴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불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사람들은 가장 정밀한 육종이다. 육종에 비해 차이가 없다. 이미 검증이 충분히 했다고 보는 거고 자연에 없는 특별한 조작이다. 인위적인 조작이라 아직 위험이 있다. 아직 검증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은 안전하고 해도 후대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논리를 하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종은 2가지 서로 교배 가능한 품종을 갖다가 수천, 수만, 수십만 번 해서 원하는 향질을 얻어내는 거고 GMO는 이 작물에다가 교배가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원하는 유전자를 탁 떼가지고 원하는 데다가 탁 집어넣는 이 방법이라서 정밀육종이라고 하는데 자연에 이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방식의 진화가. 그게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 아까 67년에 아까 조각난 니가이즈를 개발했는데 70년에 얘는 마구 잘라버리거든요. 특정한 부위를 잘라내는 제한 효소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 효소가 발견되니까 내가 그걸 똑같이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대장균을 이용해서 마구 잘라서 원하는 부위를 넣는 실험을 했어요. 이런 실험을 보고 나서 75년도에 이런 실험을 하지 말라고 미국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바로 인슐린이 개발됐고. 그러니까 인슐린을 개발하고 지금도 유전자 가위를 쓰고 있는 방법이 전부 다 이런 바이러스가 세균에다 자기 유전자를 집어넣는 방법, 아그로박테리움 같은 세균이 유전자를 집어넣는 방법, 그 방법을 이용한 거지 인간이 이런 효소를 만들 기술이 없습니다. 자연에 너무나 흔하게 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과가 진짜 없었죠. 최근 들어서 유전자 가위가 등장했어요. 유전자 가위마저도 세균에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제한 효소보다 훨씬 더 긴 부위를 인식해서 정밀하게 잘라내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고 정밀해서 혁신적인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마구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유전자를 비교하면 실제로 바이러스가 외래 유전자가 더 많고요. 실제 우리 몸의 유전자가 해보면 원래 세균하고 같은 유전자, 진핵세포와 같은 유전자, 동물에서 뭐 나머지 침팬지와 같이 되고 인간의 유전자가 독특한 유전자가 2%가 안 돼요. 2%가 안 되는데 외래 유전자는 8%예요. 중간중간에 진화 과정에서 계속 외부 유전자가 도입돼서 포유류가 되고 태반 형성돼서 젖먹이 키울 때도 반드시 큰 변화가 있었는데 걔가 외래 유전자가 바이러스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유전자의 수평적 이동, 전혀 현재 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유전자의 변식은 초당 100조 번? 100조 번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밝혀진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고구마가 천연 GMO더라. 원래 작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특성이 확 바뀌었어. 요 작물에 도저히 없던 유전자야. 추적해 봤더니 외래 유전자를 갖다가
바이러스에서 들어온 다음에 갑자기 고구마가 인간한테 쓸모 있어진 거죠. 그러니까 고구마만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유전자를 식물별로 다 계통들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확인된 거지. 따지고 나면 모든 생명체가 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래로 유전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GMO 작물인 거죠. 사람들은 최초의 조상이 있고 조상으로부터 쭉 가다가 뭐 분기대 나오고 이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못지않게 유전자가 좌로 우로 수평적으로 부모와 있는 바이러스 세균에서 이동된 게 더 많고요. 진화사상 가장 혁신적인 진핵세포가 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는 균이 통째로 들어와서 그 대량의 유전자가 들어와서 일어나는 거고, 식물이 광합성이 일어난 것은 시아노박터 같은 세균들이 통째로 들어와서 내 몸에 한 몸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만큼 혁신적인 진화는 없었고 그건 전부 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외부 유전자가 들어와서 일어나는 거죠. 과학자는 정말 놀라워요. 뭐가 놀랐냐 그러면 35억 년, 그 전에 생명은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유전자가 없었으니까 새로 생명이 만들어니까 다 처음 만들어진 유전자일 텐데, 그 유전자를 새로 만들게 하는 게 벌써 30억 년하고 35억 년 사이에 절정을 이뤄서 이만큼 많은 새로운 자가 일어났고, 그들로부터 점점 새로운 유전자는 별로 없고 기존에 있던 자를 새로 복사해서 좀 수정하는 정도. 다른 세균에 있던 유전자가 내한테 들어오는 수평적인 유동.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진화나 새로운 생명체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역할이 트랜스퍼, 옆으로 수평적인 유동이 진화를 담당하고 있는 거지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포도당을 만들었다, 포도당으로부터 젖산을 만들었다, ATP를 만들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미 30억 년, 40억 년 전에 만들어진 기능이고, 거기에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약간 바뀐 정도지 혁신적인 기능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냐가 혁신적인 거였지 새로운 기능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과일 같은 경우 요즘은 자동화된 기계도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잘라내고 깔끔하게 베어내고 새로운 걸 깔끔하게 아주 한 방에 딱 붙여넣는 자동화 기계 있을 정도까지. 그럼 접목을 보면, 이런 걸 보면 이게 자연에 있다고 가능한가요? 몸통을 확 잘라버리고 새로운 몸통을 집어넣는, 이거야말로 진짜 프랑켄우드죠. 프랑켄우드. 근데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부분의 과일들이 접목으로 하거나 꺾꽂이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진짜로 그거야말로 프랑켄우드인데 GMO가 프랑켄푸드라고 말한 가치는 정말 얼어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무려 40개 과일을 접목시켰는데, 야, 어떻게 신의 질서를 파괴하고 저런 저따위 짓을 해. 다 신기하고 놀랐다고. 정말 편파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알 수 없는 유전자 변화가 정말 많은 것은 돌연변이 육정입니다. 여기다가 돌연변이제, 화학 돌연변이제를 넣거나 그 X선, 방사선이죠. 방사선을 적당히 쪼개가지고 마구잡이 변형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얼마큼 변형될 수 없게. 잡종 광선은 거의 전혀 어울리지 않은 종끼리 업종하는 거고, 베스트 역정은 또 이것도 화학 처리제에 일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알 수 없는 유전자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 안 하고, GMO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검증된 유전자를 한 개 아니면 두 개, 많아봐야 세 개 정도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걱정하는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변화입니다.